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사회수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수업 거꾸로 영상을 다시 보기로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은 말 그대로 생애 주기와 경제 생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라는 것은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시간이 여러분들 일생을 살아갈 때 시간이 흐르게 돼 있죠. 자,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 여러분 청소년기, 선생님과 같은 청장년기,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은퇴했을 때 노년기 이렇게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이어져서 이렇게 표시한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것을 생애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는 뭐 확실하게 정해서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4단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 그 다음에 중장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좀 유년기에 있으시겠죠? 청소년기도 유년기에 포함이 됩니다. 어린 시기이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쯤 있는 걸로 합시다. 네, 그래서 청년기, 그 다음에 중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주신 재산이 많아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년층이 됐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어서 좀 가난하게 사신 분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게 완벽하게 일반적으로 들어먹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보통 이제 유년층입니다. 유년층은 일단 소득 경제 생활이나 소득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자면 유년층은 거의 다 부모님의 소득에 따라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돈을 벌어본 사람은 많지 않죠. 일반적으로는 그럴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소득에 따라서 자기가 경제 생활도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물건들은 거의 다 어디서 나오죠? 그렇죠. 부모님 이게 왜 나오죠? 자, 부모님 돈으로 많이 나오죠. 용돈 같은 거 세뱃돈 받았을 때, 그다음 부모님들 어디 갔을 때 부모님들이 다 이런 거 사주시죠. 자, 그다음에 청년층이 됐습니다. 자, 청년기가 되면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회사에 취직을 했다는 얘기인데 자기가 소득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득은 청년기 초반의 소득은 신입사원들 소득이 뭐 뻔하죠. 공무원들도 처음에 공무원하신 분들은 소득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 수가 없고 적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어느 정도 시기를 거쳐가서 중장년이 됐을 때는 소득이 늡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늘거나 아니면 자기가 투자하거나 사업을 했을 때 소득이 늘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근데 소득이에요. 근데 소비도 늡니다. 자, 왜 그러냐면 본인이 쓰는 것도 이제 통이 커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때는 자녀들을 교육하고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할 때이기 때문에 주택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여가 등등 비로 인해서 소비도 늘어나는 시기가 중장년층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것이 많겠죠. 자, 그다음에 노년층입니다. 노년층이라는 것은 꼭 나이로 설명할 것은 아니지만 만 64세나 5세 이후의 나이를 보통 요즘에는 노년층으로 많이 보는데요. 이때는 거의 다 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은퇴를 하십니다. 은퇴하기 때문에 소득이 거의 없거나 소득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라는 것은 이때부터 취업을 해서 얻는 소득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애 주기에 따라서 경제 양상이 모습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재무계획을 수립을 잘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생애 주기에 따라서 소득과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비는 어릴 때부터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어릴 때부터 있기 때문에 적게 나와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적게 나와 시작하면 없을 수가 없어요. 소비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기저귀 안 찰 수 있나요? 분이 안 먹을 수 있나요? 그쵸? 옷도 입어야 되고 부모님에 따라서 집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소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적습니다. 그래서 적은 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학교 가고 나이가 먹는 데 따라서 늘기 시작해서 청년기가 되면 또 늡니다. 그다음에 제일 많이 늘었던 데가 장년기고 노년기로 갈수록 적어지는데 노년기에 확 줄어들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때쯤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20, 30대가 되면 부모님들이 노년기로 많이 가실 텐데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부모, 손자, 며느리 이렇게 보는 아니면 사위 이렇게 보는 가족들이 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일정 부분 소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정도의 소비 형태를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득도 한번 봐야겠죠. 어릴 때 소득이니까요. 본인이 직접 노력해서 보는 소득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청년기 때부터 생겨납니다. 그래서 청년기 때부터 생겨나서 확 늡니다. 늘어서 장년기 때 많이 늘었다가 노년층 때 많이 줄습니다. 일반적인 때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때. 그렇다게 된다면 일단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어릴 때는 이때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소비가 더 훨씬 많지만 그 다음에 대신에 청년기나 장년기쯤에 되면 소득이 늘기 때문에 이런 격차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노년기로 가면 소득은 줄어드는 반에서 소비가 많이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격차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재무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재무계획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 같으면 본인이 가진 돈을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지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켜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계획은 사실은 길게 봐야 될까요? 짧게 봐야 될까요? 미안, 똑같네요. 길게 봐야 될까요? 짧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재무계획 같은 경우에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본인들이 이런 형태를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수익과 소비를 할 것이고 이때는 어떻게 소비와 소득을 할 것인지 본인들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재무계획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자산관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우리 수업 때 한번 더 집중해서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먼저 맛보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산관리는 말 그대로 자기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목적은 이것이겠죠. 소비를 늘리는 것일까요? 소득을 늘리는 것일까요? 둘 중에 고르자면 소비 아니에요. 소비는 이게 많아야 할 수 있는 거죠. 네, 소비 말고 소득입니다. 소득. 자, 소득을 어떻게 늘리고 그리고 늘린 소득에 따라서 가진 재산을 어떻게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해서 늘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관리는 이 세 가지 성에 따라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일단 본인이 얼마나 돈을 잘 벌 수 있고 소득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수익성. 자, 수익성이 있습니다. 수익성 말 그대로 본인이 돈을 얼마나 잘 불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그 가진 돈을 벌게 된 돈을 이제 소유하게 되겠죠. 그 소유하게 된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잃어버리는 뭐 도둑을 맞았다거나 아니면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를 내가 얼마나 탕진하지 않고 아니면은 많은 소비에 따라서 없어지지 않고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진 소득이 있어서 나중에 자산이 생긴다고 쳐요. 근데 모든 그 자산의 형태가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집이나 아니면 땅을 무슨 재산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네, 부동산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말하기를 건물이라든지 집이라든지 토지를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또 뭐도 있겠죠? 동산도 있습니다. 아, 그 동산 아니에요. 그 동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얘기했어요. 저쪽에 있는 친구가 선생님 소풍 가는 동산 아니에요? 말하는 그 동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린이 때 갔던 그런 동산이 아니고 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재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현금이라든지 여러분들 좋아하는 자동차라든지 쌤이 좋아하는 레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유동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거래가 되는 것은 물건은 거래가 되면 무물 교환이 되는 것이겠죠.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사실은 거래니까 상거래라고 할 수 있고 경제활동이라도 할 수 있지만 더욱더 편의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래는 우리는 캐시, 돈으로 하는 겁니다. 돈으로.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유동성. 자기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한들 그것을 돈으로 바꿀 수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만약에 이런 펜을 한 1000개 정도 가지고 있다 쳐요. 근데 잉크가 반밖에 안 남아서 이 1000개 가지고 있다면 원래 샀던 가격은 1000원인데 만약에 잉크를 반 썼다면 500원이겠죠. 그러면 1000개라면 그렇죠. 50만 원인데 누가 이거를 돈으로 사서 가져가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저한테는 재산이긴 하지만 그닥 유용성이 없는 유용성이 없기 때문에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유동성이 없는 재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재산을 유동성이 있는 재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산 관리를 수익성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성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유동성의 관점, 유몽이 아닌데, 유동입니다. 우동이 갑자기 우동이 먹고 싶네요, 여러분들. 아주 우동 먹으면서 먹방 할 거야. 자, 그래서 유동성이 있는지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런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자산 관리라고 합니다. 요기에 대한 내용은 더 복잡하게 있는데요. 요 수업 내용은 여러분들하고 직접 현장에서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꾸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